을 또 들여다보는데 좀 해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정말 대한민국 제일 전문가이신 김철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카메라 조발 가슴 떨리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번 기수 때 막스레인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부탁받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또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네오막스주의까지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에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2시간에 간신히 끝났는데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2시간 안에 뭐 다 설명하면은 못 끝내요. 그래서 여기 이미 노트로 다 나눠드렸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에 한 페이지씩 그 정도 속도로 해서 하면은 1시간 안에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이런 게 많으시다고 해서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모르겠어요. 1시간 안에 정말 끝날 수 있지 해보겠습니다. 자, 막스레인주의가 뭐냐? 자, 보이시죠? 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다 있는 거니까 그냥 사실 여기 있는 거 그냥 보시면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막스레인주의는 이론이야.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냐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론입니다. 칼 막스가 뭐 이런 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뭐 그런 이론들이 없지 않았지만 막스가 다른 이론가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그는 설명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봐 이제 사회는 이렇게 돼 있고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은 역사를 바꿀 수 있어. 공산혁명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공산혁명 운동을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뭐였어? 실천, 운동가. 그가 추구한 거는 당연히 공산사회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란 뭐냐? 한마디로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의 구성원이 다 공유하는 그런 제도를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막스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이 막스레인주의에서는 공상적 공산주의 사상이다.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이 공산주의 이론은 매우 과학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과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역사과학. 자신의 유물론 철학은 과학적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과학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막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사회와 역사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갈 거야.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좀 건방진 소리죠. 역사에 대해서 역사과학이다. 물론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역사과학이라는 말은 이렇게 요새 많이 안 쓰잖아요. 자, 그러면 유물론 철학이란 뭐냐? 유물론이란 말은 영어로 머티리얼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물론이란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물질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질은 뭔데? 물질은 뭐냐면 요 인간의 사고, 생각 요거를 제외하고 다 물질이에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제외한 모든 것, 관념을 제외한 모든 것인데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물질은. 예를 들면은 생산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생산관계 그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일종의 네트워킹 같은 거예요. 생산관계.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그것도 뭐야? 그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 생산관계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도 다 물질이고 실제로 생산기구, 기계 이런 거 다 그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물질이라는 말 할 때는 그 뭘 말한 거냐면은 인간이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통칭해서 막스는 물질 이렇게 말해요. 물질. 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생산 양식이라는 말 써요. 생산 양식. 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생산 양식은 뭐냐면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뭐 하여튼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력은 그 시대에 사회가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곡괭이 그런 거 있지만 지금 뭐예요? 기계, AI, 그죠? 컴퓨터 뭐. 이런 게 전부 다 생산력이죠. 그죠? 생산 관계도 이게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인데 이게 다 결합되면 뭐다? 이게 생산 양식인데 이 생산 양식은 하부 구조가 있어요. 하부 구조가 있고 토대라 그래요. 토대가 있고 토대 위에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 상부 구조는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철학, 예술, 문화, 네? 이런 거 다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상부 구조다. 그래서 사상, 종교, 예술, 문화 등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 이 상부 구조인데 이것 밑에 뭐가 있어요? 하부 구조. 하부 구조는 뭐야? 그 시대의 생산력과 생산관. 근데 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는데 이 하부 구조, 즉 생산 양식 이것이 결국은 상부 구조, 즉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한다? 리드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그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관념론의 반대말입니다. 관념론은 아이디어리즘, 그죠? 관념론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정신이 역사를 끌어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관념론. 이걸 누가 주장했느냐? 독일의 헤겔이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헤겔은 관념론 철학의 대표자인데 헤겔은 인류 역사는 절대정신이라 절대정신.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절대정신이 그 시대 역사를 끌고 가는 추동 에너지다. 그 정신을 끌고 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막스는 헤겔을 비판하면서 헤겔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관념, 어떤 사상 이런 게 인간의 역사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 이 엔진. 이 엔진은 뭐냐면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야? 그 시대의 생산력, 그지? 생산관계. 그 합쳐진 게 생산 양식.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해요. 막수주의 물론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제 이 우리 시대의 저쪽 진영 이 좌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달달달달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하부구조, 그죠? 이 생산 관계와 생산력으로 대표되지는 생산 양식 이것이 바로 역사를 끌어가는 추동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물론 그러면 뭐 물질에서 돈 그런 게 아니에요. 유물론이라는 거는 결국 쉽게 말하면 인간의 경제 활동이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문화도 함께 발전해 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을 쭉 해가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요, 이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 관계하고는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생산력이 발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의 이행이라는 게 벌어져요. 역사의 이행은 뭐냐면 원시 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그 다음에 봉건제, 중세 봉건제 사회로, 근대 자본제 사회로, 현대 사회주의, 미래 공산주의로 이렇게 인류는 각 단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밟고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까지 왔다. 그럼 요 다음 단계 뭐냐? 사회주의라. 그 다음 뭐냐? 그 공산사회라. 근데 이걸 뭐냐면 이행이라. 이행. 네? 이행. 역사의 단계적 이행. 그래서 이 역사적 단계적 이행은 자세한 내용은 거기 이제 적혀 있으니까 중세 봉건제까지는 일단은 무시한 게 아니고 생략하고, 어디부터 보자면 3페이지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이 봉건제 사회가 왜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왜 등장하냐면, 이제 그 봉건제 사회에서는 농노들이 이게 농사 짓는 거잖아요. 봉건 영주의 그 영지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수공업 거래를 하면서 이 돈을 벌어요. 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공동체 토지에 묶이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꼼짝없이 거의 묶여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공동체 떠나고 토지를 떠나면. 근데 이제 상업을 통해서, 일부 수공업과 상업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돈이 있으니까 토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묶여 있지도 않아도 되고, 내 가족관계,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내가 떨어져서 나와서 혼자 살아도 안 죽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모여요? 도시에 모여요. 도시에 모여서 새로운 종류의 경제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누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 계층으로 되는 거예요. 시민혁명 때 이제 부르주아들이 시민혁명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토지에서부터 분리된 자유를 얻게 된, 그죠? 그게 뭐야? 사적 재산이거든. 사적 소유. 내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독립해서 내가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번,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해서 절대왕정을 다 때려부시고 이제 시민혁명을 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 바울이 마르크스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제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농노들은 땅에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노동자가 되는데, 이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이면서 생산 수단으로부터 소외됐다. 막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생산 수단, 공장의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은 누굴까요? 자본가. 근데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이지만 생산 수단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고 자본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생산 수단으로부터의 소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근데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착취라는 게 일어난다. 착취라는 게. 그래서 여기 이거 올리는 게 이거고요. 네. 제가 잠깐 이 펜을 사용해서 착취 이론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첫 번째 원재료를 원재료.
그죠? 그 다음에 시설, 공장 시설 같은 거 해야 되죠. 또 토지를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토지 렌트 빌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행정비 이런 거, 자재구려하는 거. 이게 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결국 노동자가 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시간 플러스 3시간에서 8시간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5시간의 노동만큼 이제 임금을 받는다 이거, 임금을. 그래서 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노동자는 총 8시간을 일했는데 8시간 실제 그가 받아가는 임금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는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이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잉여가치거든요. 잉여가치. 이 5시간의 노동은 뭐냐면 필요가치다. 필요가치.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이 5시간만큼의 임금을 주는데 이걸 왜 필요가치라고 그러냐면은 이 노동력을 그다음 노동을 해서 노동력이 다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을 회복해야 그 다음날 가서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동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만큼의 그 돈, 그것만 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즉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 절대로 먹고 살고, 그죠? 다시 노동력을 딱 회복할 정도의 임금만 주지 그 이상 더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5시간어치 이거 임금 받아서는 그냥 먹고 자고 하여튼 쓰고 나면 한 푼도 안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3시간의 노동은 이거는 잉여가치. 그래서 이건 누가 갖냐면은 이거는 자본가예요, 자본가. 그런데 막스는 뭐라 하냐면 이 잉여가치를 생산해낸 거는 누구냐? 노동자다.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생산했는데 이거를 자본가가 가져가면 이걸 뭐라 그런다? 그걸 착취라고 해요, 착취. 이게 착취론이에요, 착취론. 그래서 이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8시간 일하면은 8시간 일한 만큼의 가치를 다 월급으로 받으면 착취가 없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착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8시간 일한 거를 8시간만큼 일한 거를 노동자가 월급으로 다 받아가면 착취 없는 세상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자본가는 이윤이 얼마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자본가가 가져가는 잉여가치가 결국 이윤이거든요. 근데 이윤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착취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공산혁명은 뭐야? 이 자본가를 타도해서 자본가가 뺏어간 저 잉여노동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본이란 건 뭐냐면 자본가의 자본은 그들이 착취한 잉여가치가 축적된 거다 이렇게. 이 자본이 축적되면 축적돼서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잉여가치와 더 많은 노동자를 착취해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노동이 만든 잉여가치가 자본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순환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네, 다른 방법이 없다. 프롤레타르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그래서 이 막스 레닌주의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그러죠. 정치경제학의 핵심 이론이 이게 착취론이에요. 착취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했죠. 근데 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 때문에. 결국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5시간 정도에, 그래서 겨우 빠듯하게 먹고 살 정도의 그것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만큼 더 많이 주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재봉가 착취 못하게끔, 많이 착취 못하게끔. 그래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네. 그럼 자, 그래서 4페이지입니다.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고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착취하는 모습이 발생한다. 이게 막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본은 강탈당한 노동이며 모든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은 다 강탈당한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이 만든 잉여 가치의 집합일 뿐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평균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기계의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잉여 가치는 증가한다.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고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착취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끼리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에서 패배하면 끝납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이제 발생하는데 자본주의 위기는 왜 발생하느냐? 네. 결국 이 공급과잉, 즉 월급을 조금밖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내려야지. 월급을 조금밖에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과잉이 일어나서 호황이 있고 인플레가 발생하고 상품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상품 구매력이 감소하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해도 구매자가 없는 디플레가 오고 그래서 호황과 불황, 인플레, 디플레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오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과잉생산. 과잉생산이요. 생산력이 너무 많이 발전한다. 생산력이 너무 발전해서 자본주의는 또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요. 아까 하부구조, 상부구조 얘기했죠.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생산관계를 새로운 종류의 생산관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 때문에 이런 경제 공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대규모의 그 실업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봉기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막스의 주장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굉장히 이 조직화되고 교육을 받은 단결력이 강한 그런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세시대 때 농노들이 막 반란 일으켜서 막 싸웠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농노들은 앞으로 사회에 대한 비전도 없고 과학적인 역사 발전의 이론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왕을 선택하고 그걸로 다 끝난다. 사회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다르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또 교육을 받아서 이런 교육은 이제 이런 막스 레닌주의 교육이죠. 그걸 받아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 같은 폭력 조직, 폭력 기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그 폭력을 독점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반드시 국가 권력과의 대규모 싸움,
여기.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국가 자체를 부르주아 국가 자체를 타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혁명 없이 벌써 잠깐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막스주의로는 수정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은 폭력 혁명 없이도 충분히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다 해서 아주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국가를 장악해서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 경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사회주의 프롤레타르 독재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딱 장악하고 그때부터 모든 생산수단, 토지 이런 거를 다 국유화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 권력이 책임을 지고 경제 발전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조직은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산 단계로 가면 공산주의 단계로 가면은 막스 뭐라 해요? 국가는 소멸한다. 국가는 소멸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국가는 소멸하지 않고 국가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산사회를 이룩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이 국가를 통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이런 멘탈리티를 뭐라 하냐면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스레이주의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왔냐면 헤겔한테서 헤겔. 막스가 헤겔의 관념론은 다 비판하고 다 뒤집어엎고 그랬는데 막스가 유일하게 헤겔의 이론에서 그대로 수용한 게 뭐냐면 국가론이야. 국가. 헤겔의 국가론은 뭐냐면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프로이센, 독일이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인데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통일되지 않은 낙후된 농업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가 발전하고 의회 민주주의 같은 정치제도가 막 시행되고 공화국이 새어나고 나폴레옹이 막은 유럽 전쟁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독일은요 완전히 시골 구닥다리 농업국가인데 독일의 지식인들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독일은 언제 저런 시민혁명을 하고 언제 저런 산업혁명을 하지? 그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그때 해결이 쫙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뭐냐? 이것 빨리 통일해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주도하게 돼서 혁명했잖아요. 자본가들이 주도하게 돼서 산업혁명하고. 근데 우리는 뭐가 하는데? 국가가 다 하는데 국가가. 응? 그래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뒤떨어진 이 프로이센의 정치제도와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를 단순간에 짧은 순간에 확 끌어올리면 돼요. 이렇게 주장한 게 헤겔의 국가론인데 막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단계에 적용한 거죠. 사회주의 국가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다 뭐예요? 그 독재고 전체주의죠. 왜 그래? 그 이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이.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막스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 혁명 또 중국 혁명 같은 거 보면은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됐어요? 아주 후진적인 농업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농업국가 상태에서 빨리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공업국가로 발전해야 되고, 그것도 그 다음에는 보통 공업국가가 아니고 아주 고도로 발전된 공업국가로 나라를 단기간에 발전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원하는 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랄랄라 하면서 이제 유토피아가 시작된다 이거죠.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생산력을 확 끌어올려서 고도의 산업국가로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스탈린 체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망할 때까지 소련이 공산당 정부가 이제 자본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본가 다 타도했기 때문에 없어요. 공장주의는 누구예요? 공산당 국가가 이제 주인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거를 다 운영을 하는데, 그때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착취해요. 왜 착취하냐면 아까 막스 이론처럼 이어 가치를 다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국가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은 재투자를 해야 돼. 재투자를 하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을 어디서 확보해? 착취해야 돼요. 착취는 뭐야? 돌려주지 않은 거야. 노동자들에게 다 그들이 생산한 가치를. 네? 착취해야 된다. 그래서 소련에서 노동자를 착취한 착취율이라는 게 있어요. 착취율. 그거를 동시대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착취율과 비교했더니 어느 쪽이 더 많이 착취했겠어요? 소련이 훨씬 더 많이 착취했어요. 착취율이 높아요. 그걸 누가 연구했냐면 좌파들이 했대요. 논문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자료 구했는지 자기들이 다 통계 뽑아가지고 논문 썼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소련의 착취율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어이가 없죠, 그죠? 중국 어때요? 중국도 모택동 정부가 이 농업국가, 그것도 지지리도 못 사는 중국 농업국가인데, 그거를 공업국가로 만들고 고도로 발전된 산업국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모택동 때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너무 성급하게 공산 단계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실패. 그걸 대약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약진 운동 때문에 결국 전국의 생산량이 확 떨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죠. 완전 폭망입니다. 그 폭망했는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게 뭐야? 문화혁명. 문화대혁명. 홍위군들,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예요. 중국에서. 얘네들이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몽둥이 들고 다 때려 부시고, 예? 이게 문화혁명. 결국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등소평 체제가 들어서서 등소평 때부터 뭐야?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게 맞다. 시장경제제도 도입하자.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죠. 근데 결국 안 돼요, 지금.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시장경제제도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라고 해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제도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기업이 있으면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물론 있는데, 사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산당 간부들이 다 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관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공산당 간부가 은행에 전화 한 통 하면, 야 누구한테 얼마 돈 빌려줘, 이자율을 얼마 정도 하고, 그러면요 서류 심사 없이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 자본주의 원래 시장경제제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행에 대출 받으라고. 너 서민이고 기업이고 할 거 없이 다 담보 잡아야 되고 신용대출 받고 싶으면 이거 서류 막 해서 내야 되고 심사 다 깐깐하게 해서 허락 받으면 돈 대출 받잖아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놈들이 막 대출 해주라 그러고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은행 전부 다 부실해가지고 예? 다 폭망한 거잖아요. 전부 다 해먹고 이게 망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망한 게 물론 미국한테 두들겨 맞아서 망한 것도 있지만 저거 미국한테 안 두들겨 맞아도 지금 망조가 벌써 그 전에 들었었어요. 안 됩니다. 다 실패한 거예요. 자, 제국주의 민주화에 나오는 8번입니다. 이게 이 자본 축적을 통해서 이 점점점 자본은 이제 통합돼서 독점 자본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이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거대 산업 자본과 거대 금융 자본이 등장하면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가 되면 상품은 너무 많이 생산되는데 팔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값싼 원자재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돼서 식민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놓고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게 뭐다? 1,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에서 식민지 해방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노동자 계급의 해방운동과는 좀 다르지만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이 식민지 해방운동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어떻게든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생겨난 게 코민테르, 국제조직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를 수출하라, 수출. 어떻게 식민지에서 피식민지 국가들에게 수출해서 너희들이 그 민족 해방 운동하는데 그거 도와주는데 해방이 되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 사회주의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베트남, 북한, 남미에 생깁니다. 노동운동이 국제화 됐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여기까지가 어떤 박스레인주의 기본적인 거.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너무 빨리 설명했어요. 네, 질문. 아까 그 러시아랑 그 삽질 비료와 민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하도 하고 돼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그룹이라고 찾아요. 인터넷에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이 좌파 조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노동운동도 좀 하고 그런 애들인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코민테른의 이론을 따르는 소수 그룹이에요. 근데 그쪽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자기들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한국말로. 근데 걔네들이 유학을 많이 갔어요. 일부 이론가들이 외국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그 경제부총리 한 사람 누구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만은 미친놈. 장하성. 걔네들이 그쪽 그룹이에요. 걔쪽 그룹. 그래서 그쪽 애들이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갖고 학술적 트레이닝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논문을 많이 썼어요. 자기도 논문을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인터내셔널 그룹, 뭐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노동운동 하는 데도 관여하고 자기들 그게 있어요. 주사파는 아니고 정통 막스주의 계통인데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논문을 잘 쓰더라고 보니까 아주 제대로 훈련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다 가져다가 다 제시하면서 논문을 써요. 그쪽 진영에도 좌파들도 공부 열심히 해요. 자기 이론에 따라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는데 왜 실패한다 그런 것도 막 분석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러시아와 중국은 실패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은요 지금 세계 경제 그 규모로 따지면 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뭐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거 다 생산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군수산업본부 딱 나와요. 저는. 군수산업에서 첨단 미사일, 유도무기 생산하고 첨단 전투 폭격기 생산한 나라가 전 세계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없어요. 5개밖에 안 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KF-21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형 전쟁 수행 능력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값이 싸요. 그러니까 값이 싸면서 아주 우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좋아요. 전자기술 이런 거. 네. 왜 좋겠어요? 미국이 많이 주어져서 그래요.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쉽게 말하면 키워준 거예요. 미국형 무기 생산 국가로. 그래서 그걸 다 수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신감도 많은 거예요. 요거 뒤집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진도해. 아까 5번의 자본주의의 위기에서는 4페이지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황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공급 과잉이 됐는데 왜 공급 과잉, 그렇네 진짜.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호황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호황이 있고 불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근데 호황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호황이 이제 지속되니까 야 막 생산하자 지금 잘 팔리네. 그래서 생산 계획을 막 세워서 막 생산하는데 정점에 도달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세워놓은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상품 생산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급 과잉은 이미 이게 불황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막 치고 올라가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했네요. 그래서 디플레와 인플레, 호황과 불황은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복되는 폭이 진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호황이 오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나쁜 호황이 오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공황이에요. 공황.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와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막스는 그런 대규모의 경제 대공황을 예견만 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 같은 데서 뭐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시기에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 자본주의가 멸망하나 보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그 오일 쇼크,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그 공황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도 뭐 결국 자본주의가 멸망할 때가 드디어 되었다. 그때 그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멸망 안 하죠. 멸망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네오 막스주의에 넘어가는데, 네오 막스주의의 그 이론이 왜 나오게 되냐면요, 이게 자본주의가 멸망 안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래서 왜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지라는 그런 퀘스천.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막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선진 공업국가, 그죠? 이런 나라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선진 공업국가에서는 혁명이 다 실패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 혁명입니다. 독일에서 공산혁명을 다 실패해요. 그래서 뭐 여기 뒤로 나오지만 헝가리도 실패하고 이태리도 실패하고 다 실패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파시즘이 등장해요. 근데 파시즘이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등장했을 때 이게 국가 사회주의 이론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극우 세력인데
이 캐치워드는 이 사회주의 주장을 하면서 이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그 조직이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두 손 두고 파시즘을 다 환영해버려요. 그래서 좌파들은 완전히 닥쳤던 게 뭐 지금 쳐다본다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왔던 모든 노동자 조직 이런 조직들이 한순간에 막 와르르 막 무너지면서 대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대체 왜 자본주의는 멸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우리의 혁명은 매번 하면 다 실패하느냐, 이론대로 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자성을 하는 자성. 그래서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그런 자성 속에서 생겨나는 거다. 제가 그걸 거기 써놨죠. 대표자는 헝가리의 루카치. 그래서 여기 루카치 사진을 내가 어젯밤에 그려놨는데 왼쪽에 루카치. 이 사람은 이제 헝가리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이 루카치하고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론이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소련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 부하린 이런 사람들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반대한 겁니다. 반대. 그래서 뭘 반대했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게 바로 유물론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문명이 역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토대, 하부 구조, 뭐예요?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통해서 형성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결합, 즉 생산 양식이 역사를 끌어가는 추동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상부 구조는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온다. 이게 원래 유물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쁜 말로 비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경제결정론이라는 비판해. 경제결정론. 그래, 모든 걸 다 경제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네? 왜 경제결정론이네? 거의 운명론 비슷한 거예요. 경제결정. 디터미니즘이란 말 쓰는데 영어에서 디터미니즘 그러면은 거의 운명론처럼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이 유물론 철학이 사실은 경제결정론이 맞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는 원래 경제결정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린식의 그런 경제결정론적인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 막스가 원래 의도한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저기 뭐 헝가리 뭐 저기 이태리에 뭐 공산주의 지도자 해봐야 소련의 이 공산주의 종주국인데 소련의 볼셰비키 정당의 정통 이 이론가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 없어? 짭도 안 돼요. 한 방이면 가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람시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 파시즘이 그람시를 소련 정통 공산주의자로부터 구원했다. 만약에 감옥 밖에 있어서 암살당해서 죽든지 끌려가 죽든지 맞아 죽든지 죽었을 텐데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안 죽고 살아서 그 옥중에서 쓴 그 글들 그런 게 막 출판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된 건데 여하튼 이 두 사람은 뭘 말한 거냐면 해보니까 정신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야. 혁명을 해보니까 정신이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 의식을 고취시키지 않고서 혁명이 안 되더라 이거야. 뭐 토대가 어떻고 뭐 하부 구조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 이미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고 이태리, 헝가리 뭐 이런 건 결국 뭐냐면은 혁명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 계급 의식 그게 제대로 교육 안 된 상태에서는 혁명 100날 해봐야 100번 다 실패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 혁명 운동할 때 뭐에 중심을 두겠다? 노동자 계급의 이 의식을 바꿔놓는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는 교육으로 간 거고요.
이 루카치는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거야. 둘 다 중요한 거야. 다 뭐야? 상부구조야, 상부구조. 그래서 결국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 그죠? 상부구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놓고 네오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원래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답은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하단. 해답은 경제가 아니라 정신에 있었다. 이들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이념으로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운동에서 주도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막스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보았지만 이들은 노동자 계급의식을 먼저 고치시키지 않으면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봤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느냐? 물리적 폭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래요. 그람시는 뭐라 했냐면은 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는 물리적 폭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 가치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급의 신념 체계 그거를 피지배계급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그들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에 실패한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된다. 헤게모니 가져오는 걸 어떻게 가져? 교육. 철저한 노동자 계급의 교육. 이걸 시켜가지고 이거를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저 시민사회 전체. 그래서 심지어 부르주아 계급조차도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가치관, 이 신념 체계를 공유하게 만들면 그게 뭐다? 그게 혁명에 성공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혁명운동은 뭐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막 가도 행진하고 뭐 이게 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뭐다? 교육. 누굴 교육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 사회에 퍼뜨리게. 그러니까 루카치는 그렇게 하려면은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 뭐 소설, 시 같은 모든 종류의 그 예술 장르를 다 동원하는데 루카치는 그 예술 장르를 단순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철저하게 이거는 고도의 아주 정제된 세련된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뭐를 우리 사회주의 이념을 거기에 넣어서 아주 세련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진지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진전은 뭐에 반대말이냐면 기동전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당시에 기동전, 진지전 이런 거 1차 대전 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뭐 했어요? 전부 다 참호 파고 들어가서 총 이렇게 쏘거든요. 대규모 기동전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혁명은 이 공세를 할 때도 있고 수세에 몰릴 때도 있는데, 그죠? 우리는 지금 뭐야? 수세 몰려있는 거예요, 지금. 수세 몰려있는데, 수세 몰렸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진질 파고 들어가야 된다. 참호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군, 우리 편,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구체시키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체 사회에 계속해서 유포해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예요. 정신문화적 우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사상이 좌파 문화, 예술, 그죠?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진지에서 우위를 점할 때 혁명은 이미 완성된 거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람시 말이 맞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프랑크푸르트파 이야기인데 이 프랑크푸르트파는 이제 사회 비판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네오 막스주의 발전에 영향을 줬는데 뭐 호크하이머, 아도로, 마르쿠스, 하버마스 등등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막스처럼 역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 사회만 연구해요. 사회만. 비역사적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 현재 사회 이것만 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꼭 계급 투쟁만 해방운동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억압,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해방운동이 결국은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통 막스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빗나간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이 이 좌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주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 페미니즘, 그죠? 여성해방 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인종차별 문제, 소수 인종의 뭐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멕시건 등등해서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이거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모든 운동 그것을 다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단순하게 계급, 그죠? 노동자들을 중심한 계급 운동이 아니고 계급 투쟁이 아니고 전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게 확산되는 건데 결국 이게 오늘날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정체성 정치라는 거예요. 정체성 정치. 아이덴티티 팔로틱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정체성 정치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다행히. 근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 우파 대결이 굉장히 심하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런 거를 확산되기 시작하는 건데 정체성 정치가 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정체성 정치는 그 중간에 전통적인 다양한 요소에 기반한 정당 정치는 드넓은 보편 정치에 속하지 않고 성별, 젠더, 종교, 장애, 민족, 인종, 성적 취향, 문화 등 공유되는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배타적 정치 동맹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는 워낙에 뭐 네오 막스주의자들보다도 이제 막스주의자와 주사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얘네들과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전쟁이 또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신이 먼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 집단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그래서 나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나 여자네. 그럼 벌써 정체성 정치에 딱 걸렸는 거예요. 나는 인종이 뭐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 미국은 나는 흑인이야, 나는 아시아인이야, 나는 뭐 라틴 아메리칸이야. 그럼 벌써 딱 걸렸는 거예요. 정체성 정치. 근데 이렇게 정체성 집단을 만들 때 절대로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지 않아요. 특수한 기준. 그래서 항상 이 소수자 집단, 마이너리티 그룹을 찾아내서 만들어야 다수 대 소수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다수 대 소수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그들, 소수와 다수 구도로 대립하는데 우리는 피해자고 그들은 가해자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해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구도를 만들고 약자가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막스레인주의에서 뭐야?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도, 그죠? 그것만 이제 갈등 구조로 들어오는데 이 네오막시즘, 특별히 이런 정체성 정치에서는 뭐 인종, 성별, 젠더, 종교 등등 뭐든지 다 이게 정체성 집단을 만들고 갈등 구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 기준으로 정체성 집단을 만들어요. 선천적 기준.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하필이면 소수고 약자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 개의 소수자 그룹에 내가 겹치면요 나의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이면서 또 내가 레즈비언이다. 그러면 분노와 피해의식은 곱하기 3이 아니고 3의 배수가 돼. 제곱이 되는 3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기준이 되면 그 좌절과 반감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동성애자 중에서 내가 선천적으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 정치에 더 쉽게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피해자고 영원히 약자라는 의식이 정체성 정치가 자랑하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이제 있으면 그래서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흑인 우월주의를 지향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러니 뭐냐면 흑인 우월주의가 보편화되면요 정체성 정치가 폭망해요. 흑인은 여전히 피해자여야만 이게 먹히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흑인은 전혀 이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강자에 대해 영원한 혐오감을 갖게 한다. 나를 향한 어떤 비판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 나는 약자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뭐야? 항상 옳다. 왜? 정의는 항상 약자 편이기 때문이다. 강자는 오직 불의만 있다. 이런 식이 되면요, 자신의 주장을 반성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나와 너와의 공존은 불가능. 그래서 흑인이 범죄 저질러도 그건 범죄가 아니고, 흑인 범죄자를 백인이 체포하면 그게 범죄예요. 흑인 범죄자를 흑인이 체포하면 그 경찰은 배신자. 여기서부터 보편적 가치로서 정의라는 것은 이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정체성 정치학은 오직 소수 집단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과 정치 운동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정치는 보편의 문제에 관심 가지 않아요. 왜? 보편의 문제는 다수의 문제거든요.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소수자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의 기초에 있고 이 보편적 가치의 기초에 있지 않다. 그 자유, 박애, 평등, 뭐 평등과 박애의 기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평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요? 특별 대우를. 뭐 공무원 채용, 소방서, 경찰, 군대 등등에서 평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요구한 게 뭐냐?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 그렇죠? 여성 소방관 채용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집에 불이 나면 남성 소방관들이 오려고 한다. 모순이죠. 박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인간 보편 인류로 살아가지 않는다. 소수 집단에 대한 사랑이 과도한 나머지 인류를 개조해야 할 대상. 만약 개조가 되지 않는다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온다. 이것도 이제 공포 이야기죠. 호러 스토리입니다. 그래야 그들만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타적인 집단에도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이 된다. 마지막 4번. 정체성 정치는 계속 급진주의로 에스컬레이트 된다. 어떤 비판, 부정적 언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그 찰리 커크 죽었죠. 찰리 커크가 추구한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의 자유가 제일 많이 억압되는 장소가 어디죠? 미국에서? 대학입니다. 대학. 그래서 찰리 커크가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한 거예요. 이 정체성, 이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국가 내부의 보편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아요. 국방, 보건, 복지, 경제, 이런 데 관심 없다. 오직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슈들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다수를 적으로 만들어 투쟁한다. 다수를 악마화하고 다수를 제거해야 될 대상을 만든다. 소수 집단을 다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요. 근데 동성애자를 증가시켜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전체 국민의 49%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50% 되고 51%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수가 되면? 이게 안 먹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49%가 51%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건데 결국 소수가 압도적 다수가 되어 현재의 다수 그룹을 없애버리는 것이 뭐다? 그들에게 승리다. 소수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동질적 그룹이 모여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체성 정치론이 주입되면 모든 국민은 누가 내 아군이고 누가 내 적군인지 피하 식별을 강요받게 되고 사실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고 투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서로 적군이 되어 치고받고 싸우게 만든다. 미국이 이제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싸우게 만들어야 정체성에 정치하기 성공하는 거예요. 내부 갈등을 계속 유발하면 유발할수록 정체성 정치는 성공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아요. 정체성 정치는 그 사회를 결국 해체하면 해체할수록 더 성공하고 더 정당성을 못 가진다. 그들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준 자다. 정체성 정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소수 부족에 소속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소수 부족에다 소속될 수 없는 인간은 이 사회에서 불가촉 청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백인 남자이면서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성애자는 뭐예요? 소속할 부족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촉 청민이에요. 불가촉 청민. 제가 사실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플러시학교에서 박사학위 할 때 저랑 같이 졸업한 그 미국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걔도 이제 박사학위 같이 받았는데 3년 후인가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걔를 만났어요. 나는 이제 여기 장신대 교수가 돼서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너 요새 뭐하냐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준비해. 변호사 시험 준비해. 그래서 야 너 여기서 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냐. 그럴 거면 처음부터 변호사 시험 준비해서 법대 가서 로스쿨 갔어야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도 몰랐대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취업이 안 된대요. 왜? 백인이고 남자래요. 왜 안 된대요? 내가 너처럼 아시안이었으면 취직됐을 거예요. 제가 여자였어도 취직됐을 건데 백인 남자여서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동성애자가 되든지 다른 인종의 여자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성전환 자가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제가 약간 좀 가상에서 썼지만 이 정도로 사실 미국은 심하게 망가져 있는 사회예요 지금. 근데 그나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개혁. 미국에.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뭐 외교, 국방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 더 큰 범위에서 뭐냐면 이 미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뭐 개혁한다는 것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거죠. 너무 왼쪽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이런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하고 싸우는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범위에서 보면 다 뭐다? 내려가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뭐 공산주의로 뭐 사회주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뭐든지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지금 문화 개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척척이 막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고 부사파나 그런 그 80년대 혁명론을 아주 일상적으로 뒷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세대를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손댈 데가 너무 많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많이 장악돼 있어서 해볼 데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사법부 빼놓고 대법원 빼놓고는 다 이제 장악 끝났다. 조선일보에 사설 나온 거 보셨어요?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이제는 사법부 대법원만 남았다. 근데 대법원장 잡혀갔잖아. 근데 끝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디 이렇게 하자라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쪽 진영의 그런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세뇌가 돼서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뭐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부정선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에 있는 저희 학교 장신대 교수들 한 100명 됐거든요. 교수들만 하여튼 100명 정도 있는데 거의 95% 이상이 2번 찍지 않고 1번 찍었어요. 95%. 예. 내가 누구누구가 1번 찍은지 저는 알아요. 근데 100명이 한 5-5명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꼭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특별히 40대 50대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 중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여하이 하여튼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 전까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깨닫게 되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뭐 교육을 하고 뭐 영화를 보여주고 뭐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과연 그들이 깨닫겠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는 그 1번 찍은 교수 제가 매주 월요일에 여전도 해관에서 강의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 같이 점심 먹고 지하철 타고 같이 학교로 가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뭐라 하냐면 하여튼 1번 찍은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나한테 따지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론을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수가 결국 내가 1번 찍었는데 이 1번 찍은 내 손모가지를 작두로 썰어버리고 싶다. 내가 왜 찍었지?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이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이재명이 나면 내려와라. 저 이재명이 저거 탄핵해야 된다고 시위를 하면은 아마 그때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삶의 터전이 우리나라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고 이렇게 하면 나도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방법은 뭐냐면 그 대가 1번을 찍은 그 대가를 모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순간까지 가려면요 많이 망가져야 돼요. 많이. 조금 망가져서는 이런 교수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상당히 많이 망가져야 김 교수 말이 맞나? 이러고서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고 많이 망가지려면요 시간이 더 많이 가야 돼요. 결국은 시간. 그래서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그런 대규모의 전 국민적인 실패를 스스로 몸으로 체감하는 하나의 큰 교육입니다. 페다고지라는 게 꼭 무슨 책과 강의를 통해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에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좀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망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 상황까지 갈 때 그때 마지막 순간에 어떤 변화의 새로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육하고 우리 아군을 잘 관리하고 또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교육할 것인지 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네. 그 90년대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아직 몰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쪽을 끌고 가는 그 반대역 세대나 그런 사람들이 몽땅 다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올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신념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80년대 운동권 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80년대 초반에는 이제 막스 레닌주의 그 79, 그러니까 78, 79, 81, 82, 83, 84 그죠? 8호 학번까지 약간 다르지만 또 그런 학번들은 막스 레닌주의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86년도에 주체사상이 대학가에 쫙 들어와서 87, 88년도가 되면은 학생운동권의 80% 이상이 주사파가 다 장악해요. 그래서 그 이후 학번은 95학번까지는 주체사상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회주의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붕괴했으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버리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한 세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주사파 애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쫙 공부해서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지나서 소련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상적인 그 흔들림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회의를 갖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90년대부터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쫙 발전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때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모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지금 친중파라는 소리를 듣냐면 그러니까 이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공산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그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가 인정 안 했어요. 저도 원래 막스 레닌주의자였는데 그때 저희는 북한 어떻게 봤냐면 그거는 잘못된 사회주의 사상, 아주 좌경화된 주체 사상과 같은 그런 사상에 의해서 지금 오도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다 이렇게 봤어요. 물론 주사파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 우리 정통 마수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모델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모국은 어디면 소련이에요, 소련. 그래서 다 소련으로 유학한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냐면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를 하면 이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소련이 이거를 안 했구나. 근데 중국은 그 길을 찾아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네. 이게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상위에 있는 국가인가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혁명만 성공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시장경제제도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만 잡으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걸 딱 보고 얘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중국 가서 눈이 뒤집어졌냐면 토지 제도를 보고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 성공하고 중국 그 넓은 나라 땅덩어리를 몽땅 다 국가 소유로 돌려버렸잖아요. 모든 국토는 국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 근데 토지를 임대하면서 받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토지 임대만 해도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그 미국 기업들이 그 들어와서 공장 짓고 막 했잖아요. 그거 다 토지 임대 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막 그래갖고 제가 그 중국 선교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중국을 자주 갔어요. 시진핑 들어오기 전부터 다녔는데 한 번은 곤명에 갔어요. 곤명이 어디냐면 저기 서강 쪽, 예, 예, 그 무슨 성이냐면은 그 운남성, 그렇지. 운남성의 수도가 곤명이에요. 거기를 한번 갔는데 비행기 내려서 차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고가도로로 쫙 들었는데 고가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도시를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볼 정도로 높더라고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이쪽은 빌딩이 쫙 서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저거 왜 저렇게 되냐 했더니 불도저로다 밀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에 사람들이, 인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공산당이 시정부에서 며칠까지 다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 왜? 이거 땅이 국가 거라고. 그 나가라 그런 다음에 그냥 불도저로 싹 밀어본 거예요. 그 도시의 3분의 1이 그래서 완전히 평평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줄 세로 긋고 도로 닦고 건물 지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게 선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선천에 자유무역 지구 거기서 외국 사람들한테 땅 빌려주고 세금 받은 거. 일본이 업종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곤명을 개발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서안도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은 우리처럼 안 해요. 째째하게 뭐 재개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도시 3분의 1을 밀어 그 다음에 지어 쫙 짓는 거예요. 끝. 그래서 서안도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놨잖아요. 도시 개발을. 그래갖고 북경에서 서안으로 수도로 옮긴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집권 세력은 실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친북파가 아니고 친중주의자. 친북도 있고 친중도 있고. 왜냐하면 주사파, 이재명 정권의 가장 핵심 세력은 주사파예요. 경기동부연합은 다 주사파예요. 지금 김현지 다 저기 경기동부연합 세력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북인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야? 다 친중이죠. 어떤 이제 친중이냐면 중국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의 그 이념적 지향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주사파도 그 김영환이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주사파들이 지금 주체사상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자기는 주체사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아마 지금 다들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소리죠. 그 통진당 그 다음에 해산되고 있잖아요. 통진당 해산하기 전에 그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통진당 해산할 때 보니까 말이에요. 이석기 같은 놈들은 여전히 주체사상 신봉하고 그 그룹은 강력한 주사파 그룹으로 나가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룹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 얘네들이 실권 잡고 있는 거예요. 실권. 그래서 이 집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그것도 풀타임으로 걸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걔네들은 풀타임으로 사회주의 혁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타임으로 이렇게 보수 운동을 해갖고 이게 되겠냐. 못 이긴다. 걔네들은. 진짜 못 이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2년 있으면 은퇴인데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아무튼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그 중국에 가면 물론 제가 중국을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이제 뭐 인터넷도 안 되고 통제되고 뭐 구글도 안 되고 이런데 왜 그런 거는 그 어두운 면이 없거든요. 중국 인민들 대다수는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중국 가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얘네들은 중국 체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부심 갖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민주주의 제도라고 이렇게 정말요? 민주주의 제도.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얼마큼 좋은 제도인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오히려 너한테 그것도 이 봉고차 운전수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한 2시간 운전하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극을 좀 주면은 막 얘기 나와요. 근데 뭐라 하냐면 얘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민주주의다. 비효율적이다. 우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원래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데 공항도 막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리도 막 놓고 이게 다 민주주의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공산당 일당 독재면요 쓸데없는 데다가 비행기 안 지어요. 왜? 이 돈으로 재투자하고 더 생산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공산사회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이 민주주의는요 굉장히 효율적이야. 하라면 해. 까. 그러면 하는 거야. 뭐 토론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투표하고 그런 것도 없고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좋아해요. 중국 인민들은. 통제는 엄청나게 하죠. 통제사회가 엄청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도 기차표, 그죠? 그러니까 버스표는 돼요. 근데 시내 밖으로 나가는 시내 버스표를 사려면 신분증을 내야 됩니다. 그게 다 컴퓨터 기록이 돼요. 열차표를 사도.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다 거기 기록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도 똑같아요. 인민증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를 하지만 중국 사회가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치안이 좋아요. 치안이. 그 공안이 중국 경찰이 이 국내 치안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마약 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세우나요? 중국에서 불량배들 길거리에서 뭐 마음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삼합회는 중국에서 마음대로 나대면요 죽어요.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 이거 다 뭐가 한 거예요? 삼합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삼합회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가서 하라.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나가. 중국 정부 밀어준 거잖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 대규모 그런 보이스피싱 거나 도박 사이트 이런 거 하는 거 해가지고서는 동아시아 일대 공격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1순위인 거죠. 왜 그래요? 그쪽에 컴퓨터가 한국 시간대에 딱 맞춰져 있대요. 한국 표준 시간대. 그래서 우리가 딱 일어나면 8시부터 시작하는 게 돼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은요, 우리 학교에 그 유학원 학생이 있어요. 조선족 학생인데 걔는 내가 수업하다가 한번 저 패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발칵 해가지고 천안문 사건은 그 미국의 언론기관들이 조작해낸 거야. 아니다. 맞대요. 그래서 나보러 그 잘못된 그 소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서 보여줬어요. 탱크가 사람 깔아먹는 사진. 그거 다 조작된 사진. 안 믿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게 되고요. 젊은 세대들 그거 사상계죠. 애국자들이. 또 질문. 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식이랑 국민임명식이랑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 대동사회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 대동사회를 막스 레인지 뭐 이런 거에 좀 어떻게 빗대서 해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다 이제 까놓고 말은 못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실세들이 모여 있는 그룹을 혁신 세력이라고 혁신 그룹.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0 연도로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때 FDA 협정을 한나라당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제 통과를 시켜놓고 그때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었는데 걔네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 그 야권 대통합 운동을 해요. 근데 그 야권 대통합 운동을 할 때 제야에 있는 시민단체와 1대1로 통합을 합니다. 그때 민주당과 통합한 제야 세력이 이름이 뭐였더라? 뭐뭐가 혁신이에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혁명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혁신 세력이라는 게 혁명 세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하면. 그래서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통일운동 세력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이 우리 사회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 시민단체로 모여있는 세력이 통일운동 세력이에요. 그래서 북한 서로 돕기운동 본부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주사파가 결국 민주당을 장악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있었지만 그 큰 영향 못 줬고, 두 번째는 통진당 해산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다음에 통진당 잔당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히 주사파 정당으로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강연한 거 있어요. 보시면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제가 자세하게 거기서 다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이미 다수파가 돼요. 민주당에서 다수파가 되고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새천년 민주당부터 정동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안철수도 그때 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 누굽니까 그 저기 호남 출신 국무총리 하던 사람 이낙연이지. 이낙연이를 이제 내보낸 게 거의 마지막 정리한 거예요. 그 전통 야당 호남 세력. 그래서 지난번에 이낙연 그룹을 내보냄으로써 이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도 아니에요. 근데 호남에서 계속 찍어주죠. 모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색깔이 촥촥촥 변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동사회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 공산사회 말하는 거예요. 공산사회 말하는 거고, 추미애가 토지의 공적 소유를 말한 건 뭐예요? 그건 사회주의 혁명에서 다 국가 소유로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은 좋죠. 토지 공유제. 네, 또. 네. 요즘 극우라는 말을 고민 정도 올드미디어에서 언급하고 조국도 뭐 극우 세력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
우파 사람들이 일부 우파 사람들이 극도로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없다고 봐가지고 예전부터 그 사람들이 왜 극우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기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극우를 자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좌파들은 본인들이 좌파이면서도 나 중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무게중심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나는 중도인데 나는 중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좌파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극우가 되면 굉장히 소수로 가두리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반중 아젠다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극우는 반중이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극우가 되어버렸을 때 반중을 외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주장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너는 왜 고민정이나 조국의 프레임을 두려워하냐. 근데 저는 이게 두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영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좌파한테 너 빨갱이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예 무반응을 하지 그거를 가지고 빨갱이에 대해서 좋은 뜻을 만들어서 마치 극도로 우수하다를 만든 것처럼 빨갱이를 뭔가 이렇게 다른 프레임 전환 시도를 안 하는 것과 저는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언어 프레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요. 그 지난 9월달에 그 영국 런던에서 페스티벌 오브 프리 스피치라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5만 명. 영국 경찰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영국의 신문들이 기사를 쓰는데 예를 들면 더 가디언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치면은 중앙일보 정도 할까. 여하튼 그런 신문인데 거의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은 그 시위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far right demonstration이라고 썼어요. 우리말로 뭐야? far right. 극우죠. 그래갖고 글을 읽어보니까 극우 시위라고 일단 규정해놓고 막 쓰는데 중간에 뭐라 하냐면 많은 패트리엇들이 나왔다. 많은 패트리엇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애국하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에서도 그날 영국 국기 들고 다 나왔거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국기 들고 다 들고 나왔는데 영국에서도 심지어 영국 국기 나오고 들고 나오고 시위하면요 다 극우가 돼요. 극우. 근데 저는 요즘에 그냥 포기했어요. 제가 극우잖아요. 저는 극우 교수거든요. 그런데 애국을 하면은 극우가 되는 세상이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면 중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극우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피해를 많이 당했고 그거는 사실 소셜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파 세력들은. 그래서 인도를 가보면 네. 불가촉 천민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네. 아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상대 불가능한 미친놈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극우는 합리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우파 측 이 집회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폭력적인 그런 일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날 거기서 몇 명 떨어져서 죽고 그런 건데 그 사람들도 흥분해서 사실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경찰 넘어가자 한 건데 그거 대단한 시위가 아니고 폭력도 아니죠. 사실 자기 희생을 했는데 그 이제 극우라는 말을 쓸 때 자기들도 막 함부로 쓰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그 극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풀고 나가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극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당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리고 뭐 심지어 이재명이도 자기가 중도 우파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민주당도 중도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 좌파들은 운동권이 완전 꽉 쥐고 있다면은 그러면 운동권들은 이 막시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 세뇌 나가듯이 완전히 확실하게 배운 사람들. 이건 종교라고 생각하시죠. 종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운동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가리가 될 때쯤이면은 얘네들처럼 완전 강력하게 이걸 밀고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이런 세대들을 키워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퍼진 이런 좌파들의 은연중에 퍼진 이런 사상들로만은 부족한 엄청 좀 강력한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필요로 할 텐데 이런 세력들이 지금 있는지. 근데 체제를 바꾸고 나면요. 네. 체제를 바꾸고 나면 그거 관리가 됩니다. 쉬워요. 이번 때 안에서 끝을 보겠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을 포함해서 범좌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 성향은 특별히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적 경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레닌주의도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과학이고 그죠? 합리적인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론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주장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뭐야? 막스 레닌주의 혹은 주사파는 주체사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념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고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종교적 개종에 필적하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사상적 전환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푹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한테 1시간 강의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까짓 거 모르는데 이거를요 한 3년 정도 각 분야별로 정치 경제, 경제이론은 경제이론, 뭐 자본론 다 읽고 막스의 정치 이거 저기 논문들 다 읽고 철학, 유물론 철학도 막 소련에서 만들어낸 그 교과서 있거든요. 유물론 철학 교과서 그거 다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공부하고 그죠? 역사 이론, 문화 이론 다 공부하고 이렇게 다 3년 동안 다 공부하고 나면요 이 시스템이 하나로 쫙 엮여져요. 구슬 서만 끼듯이. 거기서 뭐냐면 파워가 나요. 파워. 뭐냐면 이 자신감.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옳다라고 믿는 순간 거기서부터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내 삶의 에너지를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혁명가의 길이죠. 그래서 그 길로 한번 가면은 돌이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 한 길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그러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확신 정도 수준의 그런 사상적인 경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뭐 소련이 망했으니까 포기했겠지. 천만에 맞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념은요
제가 신학교 교수여서 이런 말 하기 좀 못하지만 이념은 종교보다 더 무서워요. 아시겠어요? 사입이 종교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이념이. 네. 저 뒤에. 질문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그 막시즘이나 주체 사상이 종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둘은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이 싸움을 붙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종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 특징. 주체 사상이나 막시즘이 종교다라고 말하기 그렇고 종교적 특징, 꼭 마치 종교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 그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전광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쫙 이거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LCD 판처럼 그림이 쫙쫙쫙 바뀌는 그 정도 수준의 그걸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경이롭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사실 뭐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둘은요 전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관에서도 정통 막스주의와 주체 사상이 이제 부딪혀서 그 사상 투쟁이라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싸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스레인주의가 다 패배하고 거의 다 패배하고 주체 사상이 득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파 세상이 87년부터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그룹이 합종 연행으로 같이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옛날에 정의당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냈다가 또 이번에 안 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역구도 나눠 먹었다가 뭐 싸웠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정체성 정치에서 소수가 옳고 다수는 늘 악이라고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파가 소수인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소수가 됐는데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아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자기들 세상으로 만드니 그 다음 목표예요.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자기가 다수 됐다고. 우파가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때문에 뭐 엄청난 차이가 났지만 단일 투표에서 보면요. 김문수가 52% 득표했고 이재명은 38%예요. 그 단일 투표는 오염되지 않은 득표율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가 사실은 과반이 넘어요. 52%.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전체를 이제 합계해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우파가 소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패배의식에 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맞아. 그런데 부정선거는 떨쳐내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선거는 이미 사실이죠. 그 팩트고 뭐 주장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놓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수고 저쪽이 소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체감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체감하는 건 달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하고 젊은 세대랑 같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우파는 자기 주장을 아니 우리 진영 안에 부정선거를 너무 당연시 믿고 있는데 과거에 그 법원의 그 판결이라든가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에 판결 어떤 판결을 말씀하시나요? 2020년도에 이미 그 어떤 민경훈 판결? 교사한 걸 있잖아요. 어떤 판결이죠? 저희 지금 계속 그거는- 여기서 헤어나오지 그거는 그 앞으로는 얘기는 오늘 강연과 상관없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 문제는 따로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아 근데 아까 방금 우파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 여론조사를 우파 쪽에서 의뢰한 거를 봐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파들의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약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좌파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론조사의 네. 방법이 과정이 아니 제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는 거는 우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명단을 받아요. 그 명단을 받을 때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는 오염을 시켜놔요. 명단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많이 해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 QR코드 때문에 이미 누가 어느 당 지지자다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그래서 이미 편파적으로 되게끔 민주당 지지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줘요. 여론조사 업체에. 그러면 당연히 저쪽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이번에 끝나고 저랑 그거는- 이게 부정선거론자들과의 불편한 부분. 그거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입장은 부정선거는 있다. 없는 게 아니다. 그 분명히 있는데 부정선거가 이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이게 조작하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정말 까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 공정 그 우파 측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저기 이영희 교수 그쪽에서 만들어서. 근데 거기 담당자가 와서 우리한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여론조사하면서 많이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그래서 북한 식당 거기 중국인가 어디서 탈출한 사람들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공정에서. 근데 결과가 너무 놀랍게 나왔어요. 완전히 저쪽 의견이 압도적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자기들도 예상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쩌면 그 사람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 뭐라 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맞지 우리가 아직 다수고 우리가 우위에 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처하는 거는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즉 뭐냐면요. 항상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때 보다 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더 안전해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면 나중에 더 당할 수 있죠. 그 정도 합시다. 다른 질문.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저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윤 대통령 면회하고 난 다음에 고발당했거든요. 그래서 고발한 그 사람이 국힘 해체 행동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그 카이스트 전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지점들 그러니까 이름에서 들으면 아시겠지만 촛불행동에서 파생되어 원래 거기 소속이다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국힘 해체 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웅이 촛불행동 같은 단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끼를 치고 젊은층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석기 아까 얘기 나온 이석기만 해도 저 아들이 미국에 유학가 있잖아요. 근데 그 5월달에 그 아이패드를 압수당하면서 그 카톡 기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아들이랑 한 카톡 기록.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주체사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다그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미국까지 보내서 거기서 감시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자본주의 물들까봐 막 닥달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뭐 그렇게들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뭐예요? 저 질문이 아니고 저분이 그 젊은 층을 어떻게 그 교육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고 제 질문도 있는데 제 질문은 이제
그 네오마르크시즘이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근데 정말 네오마르크시즘을 지금 국가적으로 그 추종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유럽이 더 심하죠.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이런 물결에 오래전에 휩싸여서 거의 잠겨버렸고, 우리나라도 사실 90년대에 그 일부 좌파들은 그쪽으로 갔어요. 영광식 쪽. 그 중국 오고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약치를 그게 네오마르크시즘이 보통은 그 프랑크푸르트 스쿨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프랑크푸르트 스쿨이 마르크시즘이랑 프로이디즘을 결합한 그런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약실하게 심리적으로 좀 불묘하게 뭐 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녹색운동,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마이너리티 소수 그렇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지금 다 연다고 해서 여성운동 단체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이 주사파도 있지만은 그때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는 네오마르크시스트 운동하는 그 마이너리티 폴리틱스. 예? 해외에서는 그 네오마르크시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디에서 중요하게? 해외에서는 해외에서? 소속성에서는 그렇게 아니 해외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아 그런가요? 네. 정체성 정치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거 뭐 굉장히 큰 문제.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왜 희망이 없냐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전면에 나가서 이 대중과 함께 대우를 이루고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중앙에 서서 전면에서 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뭐 세미나 하자 그래서 제가 호출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어떤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장동혁 의원을 국민의힘에 데려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장동혁이가 지금 당대표가 돼서 뭐 지금 자격투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거의 실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격투쟁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자리에서 갖게 된 느낌은 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 판단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중국인들 비자 없이 막 입국하게 한 거 그것도 비판하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비판하면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도 불려들어서 경기가 분명히 좋아질 텐데 그거를 우리가 비판할 경우에 나중에 자충수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아 이분들은 정말 현실 인식이 우리랑 너무 다르구나. 하여튼 그런 좀 뭐랄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그 당대표를 데리고 온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어떤 국회의원조차도 그런 거 보니까 사실 무비자 났던데요. 방문 그 반대로 중국 무비자 입국 반대하는 거를 방문 당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바꾼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은 그냥 빨리 저거 해산시켜주면 좋겠다. 그럼 차라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오히려 느끼죠.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